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까 800명, 지금 한 770여 분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김용훈님, 헨젤과 그레테님, 써니스카임, 미무스와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다 거명을 못해 죄송합니다. 콩으로도 들어오셨네요. 김태현님, 김현웅님, 김진아님, 성인애님 감사드립니다. 날이 추우면 조금 더 많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따끈따끈한 방에서 들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이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 이게 지금 최근에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와서 헌재가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재판관들은 개별로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지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조으론 변호사께 먼저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알아보려면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을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 A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씨가 위력으로 8세 아이를 수차례 추행했다는 범죄 사실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1심에서 피해 아동의 영상 녹화 진술이 법정에 제출이 되었는데 A씨가 증거 채택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해자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서 그 녹화된 진술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은 성폭력 처벌법 30조 6항에 보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공판기일의 피해자나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해서 그 진정함이 인정이 되면 그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를 쓸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그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 법령에 근거를 해서 그 전에 미리 진술을 녹화를 해두고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그 영상 진술만으로 법정에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네. 그 피고인을 처벌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A씨 같은 경우 그 직접 피해자가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날의 일을 자기의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고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피해자한테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없게 한 이 법조항이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조항을 지금 문제 제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 2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이 법조항이 이제 위헌이다.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와서 앞으로는 그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도 이제 직접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하고 피고 측의 반대 신문도 이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인지도 참 궁금하네요. 그 위헌 결정은 이제 6명의 재판관이 했는데요. 네, 실제로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배제된 그 영상 녹화 진술만을 증거로 쓰게 하면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위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체적인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이 법조항이 이제 위헌이라고 한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은 이 법조항이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조사 신문을 최소화한으로 한 이 법조항의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적법하다, 합헌이다라고 이제 3인의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뭐 영상 녹화가 실체적 진실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조화로운 방법을 반대 신문권도
발현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뭘까 저는 지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저는 교수님께서? 사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매우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억지로 다시 복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법정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고통인 부담이 거죠. 될 수도 예, 있고요. 그런데 네. 이것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도 하는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모두 제가 만났던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이거는 정말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보호자인 경우라든가 또는 부모 중에 뭐 아빠가 가해자여서 엄마가 이 아이를 대리인과 같이 나왔을 네. 경우에 도중에 정말 재판을 포기하고 싶다고 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이런 대안들이 자꾸 논의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입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건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물론 헌재에서 심사숙고했겠습니다마는 소수 의견 3인이 그런 의견을 낸 것도 2차 피해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겪고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훨씬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 저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동안 이 사람이 인권 침해 논란 판결이 있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네. 인권 감수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청문회 보니까 뭐 배우자가 뭐 주식 투자를 했다, 뭐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다, 혹은 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쟁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수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다른 결에서 얘기를 하자면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거 검증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대법원 사례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하고 업무 협약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아마 대법원 내에서도 지나치게 법리적인 판단을 자꾸 하다 보니 뭐 디지털 성범죄라던가 이런 신종 범죄에 있어서 과거의 법리만을 가지고 자꾸 판결이 나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양형위원회 자체에서부터 이런 성인지 관점이나 인권 감수성을 갖자라는 노력을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여러 측면의 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뭐 각종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비판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안입법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돼야 되는데 왜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새로 이 법은 이 조항은 힘을 못 쓰게 되는 네, 거죠.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법 사라지니까. 조항이 사라진다고 이제 이해를 그러면 하시면 새로 되고. 뭔가 입법이 돼야 되겠군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위헌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들이 그 반대 신문권, 그러니까 피고인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이 과연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형사재판에서요. 민사재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증인이 법정에 나오게 되면 증인 측 관련한 사람이 먼저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제 그 뭐 피해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네. 이제 신문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주신문이라고 하고요. 예. 그 주신문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입장이 있는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증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증인의 진술이 뭔가 허점이 있다라는 거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뭐 그 가능하죠. 공격 방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모호함이 형평이 있죠.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동등한 무기, 대등한 무기 원칙상에서 이제 맞다라고 보는데 그 이게 지금 형사재판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형사재판은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기 대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이 형사 법 절차를 이해를 하고 그렇죠. 또 정확하게 어떤 문맥이라든지 자기에게 이 재판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네. 부분을 다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싸워야 이게 대등한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더구나 8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8세이고 사건은. 이번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제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어른이라는 것부터가 이제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겁이 납니다. 말을 할 수 그리고 있을까요? 자기를 피해 입힌 범죄자, 가해자 측에서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한없이 위축이 되고요. 그렇죠. 또 법정이라는 곳은 일반 사람들이 가도 무서워요. 맞아요. 처음 가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뭔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성인도 위축이 되는데 아이들은요 법정에 나가면은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반대신문이라는 게 그 피고인, 가해자 측으로부터 위해서. 질문을 받으면 이 피해자는요 그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예. 그 사실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보장,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위헌 결정이 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정말 부분이 아쉽네요.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랑 비슷하게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의 종류가 위헌 결정 말고 헌법 불합치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이 법조항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음. 그래서 이건 위헌이긴 하지만 이 법을 바로 삭제시키면 혼란, 대체할 수 그리고 있는 게 없으니. 기존이 이 법조항이 보호하고 있었던 아동 인권적 측면이 그렇죠. 바로 사라지는 결과가 되니까 언제까지 이 법을 개정하라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이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형사적인 절차가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고 단순 위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네요. 이 아이들이 그 순간이 얼마나 기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회피의 하나의 일환으로 기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복귀시켜가면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앞서 헌재의 그 청문회까지도 한번 저희가 의견을 주셨었는데 정 교수님께서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예, 물론 법리적인 측면을 잘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법이라는 것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헌재가 좀 더 살펴봤어야 된다는 매우 아쉬움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빨리 어떤 입법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헌재에서 이번 결정에 따라서 당장 현장에서의 혼란이라든가 혹시 그러네요. 피해 아동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에 빨리 어떤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A 씨의 경우는 판결이 나왔나요? A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되고 나서 위헌 법률 신청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급 재심이라든지 그 부분으로 이제 다툴 여지는 있는데요. 사실 재판부에서 이것만 가지고 유일한 증거로 유죄를 판단을 한 건 아닐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증거가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게 유죄가 무죄가 되고 이렇게 크게 바뀔 가능성 그렇게 지금 당장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더 덧붙여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이번에 위헌 판단이 난 조항이요. 네. 이게 2000년대 들어온 조항이었는데 그 당시 이 법 조항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폭력 피해 아동이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 피해를 되풀이해서 진술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받을 고통, 그렇죠. 2차 가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도 그런 UN 경제 이사회 결의 같은 경우에도 범죄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피고인의 권리보다도 아동들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하자라는 취지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강간 피해자 보호 법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며 공격하는 거를 좀 막고 있어요. 그런 추세에도 이번 위헌 판단이 조금 그런 시대적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이
하루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여담인데요. 음. 제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어제 들어가서 확인 좀 해보셨어요. 어떤 분이 찬성 의견을 네. 냈나 어떤 분이 반대 의견을 냈나 물론 이제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청문회까지 거론했냐면 정말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판결에서 나오고 이런 적이 사실 오래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2차 피해라는 네. 말에 확립이 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법조인들께서 정말 인권 수호의 마지막이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맞도록 좀 현장에서 왜 이렇게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는지 꼭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대선을 저희가 이제 며칠 앞두고 있어서 계속 정치 뉴스 하나씩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어제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을 둘러싼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 이후에도 김건희 씨는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다가 그렇죠. 어제 기자회견을 계기로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잘보 이력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허위 이력 논란을 일부 인정했었고요. 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하다.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진다라고 했고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조심 또 조심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제가 시간상 다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렇죠. 뭐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일이라든가 두 사람 간에 뭐 날이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든가 이런 뭐 내용도 좀 전달이 좀 됐었고요. 사적인 내용들도 네네.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좀 개인적으로 아픈 사연을 좀 털어놓기도 했고요. 회견문은 한 6분 15초간 진행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별도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사과로 과연 이 논란이 수습될 거라고 보시는지 사과 내용의 적절성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지금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을 변호사님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비호감도가 이제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네. 보니 이제 빠른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 부득이하게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사과라는 게 네. 저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이제 부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뭐 형식적인 측면은 기존에는 뭐 어떤 언론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들이닥친 기자들 앞에서 뭐 송구하다라는 네. 말에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제의 형식은 뭐 복장도 그렇고요. 아니면 대국민 사과라는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면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일반인이 이제 대선 후보의 부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에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한 부분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용기라든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은데 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지금 내용 같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과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뭐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와의 뭐 둘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정확하게 의혹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사과라기보다는 이런 객관적이고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사과 그리고 해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못했고 나중에 선대위에서 발표한 그런 보도 자료에 따라도 네. 이 부분이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뭐 과장이었다 실수였다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과였는지는 조금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저는 어제 한 사과로 인해서 이 사건의 의혹들이 불식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라도 지금 직접 나와서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떨어진 뭐 지지율이라든지 비호감도가 뭐 순식간에 이제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형식적인 면보다 특히 내용적인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형식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 모두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대국민 사과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의 일방적인 내용을 읽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하려는 기자회견이나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 좀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대다수의 의견을 보니까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어땠고 가정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본인이 사과까지 하게 된 본질적인 의혹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은 본인의 경력, 학력, 허위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 건데 그냥 감성 전략이라던가 동정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호소를 한 게 아닐까. 물론 뭐 그런 부분을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쨌든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로서는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해명의 선에서 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뭐 고소고발적인 측면에서 뭐 시민단체라든가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수사를 해서 또 명명백백하게 발표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뭐 대선 국면이니까 여야 모두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냥 넘고 가자 이렇게 된다면은 계속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수사로 밝힌 부분은 그냥 수사로 밝히고 가는 것이 오히려 깔끔한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의를 하시는지 조 변호사님께도 네, 의견 저도 좀 많은 듣고 싶네요. 부분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반응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사과를 할 때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던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받겠다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깨끗한 사과가 됐을 거라고 법적 생각을 책임을 해요. 지겠다. 왜냐하면 네. 일단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뭐 실수였다, 과장되고 약간 부풀렸다. 이런 거랑 약간 측면이 다르거든요. 조금 더 책임감이 왜냐하면 부여되는. 이게 법적 수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단순히 조금 과장한 거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을 안 지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아예 상정하지 않고 뭔가 나는 법적 책임은 피하고 수사를 받기 싫고 그냥 사과만 하겠어. 이런 의도로 보이는 게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법적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잘 소명을 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법적 책임을 받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보여줬어야 더 정확한 된다. 사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말씀은? 그리고 제가 더 네. 붙이면 더 이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것이 공정과 그렇죠. 상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변호사님이 아쉬웠다. 해주신 말씀에 또 동의를 합니다. 네. 자, 뉴스픽 전혜영 교수, 조으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